중국과의 무력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을 바로 공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국가가 필리핀입니다. 한국 대신에 필리핀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보다는 대만과 필리핀의 거리는 대략 400km 정도라고 합니다. 오히려 오키나와보다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같은 지역에 주한미군의 병력을 빼서 거기다 주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지리적인 위치의 이점 때문에 주한미군을 뺄 수 없다고 안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 미국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병력 유지 조항이 포함된 주요 배경과 현재 미 의회 논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15일 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가 내년 회계연도, 미국은 회계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회계연도에 국방수권법안을 내는데요. 국방수권법을 NDAA라고 하는데 미국 의회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 예산을 쓸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도 직접 규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매년 국방수권법, 미국의 국방 예산안에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안으로 매년 통과하는데 내년 회계연도 법 초안에 따르면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이 2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할 때부터 항상 이슈가 됐던 것이고 미 의회에서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는 하나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당초 수정안에 주한미군 유지 조항이 빠졌다가 뒤늦게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고 그냥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강조하는 이 조항에 한국이 들어갔었고요. 그냥 28,500이라는 분명한 수치는 처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막판에 추가가 됐고요. 이것은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고 그다음 미 의회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여기에 호응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당연시했던 조항이 뒤늦게 추가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하고 동조하는 세력이 미 의회에서 상당한 어느 정도 세력화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징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유지 조항이라는 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28,500이 유지된다는 보장을 %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숙제를 이재명 정부가 지금 안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일부 싱크탱크와 전직 국방부 인사의 주한미군 감축 주장 주요 논리는 무엇인가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 출신인 콜드웰 전 고문이 미국의 싱크탱크에 있는 국방 우선순위의 제니퍼 캐너버 선임 연구와 함께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미 국익에 부합하는 글로벌 군사 태세 조정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였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한국의 방위는 1차적으로 한국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은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주한미군 28,500명에서 미 공군의 전투기 비행대대 2개 그리고 미국이 10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하고 있는 전투보병 사단 그리고 순환전투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 육군의 전투항공부대 AH-64 아파치 부대인데 이를 포함한 병력을 철수하면은 28,500명의 3분의 1가량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한국의 한 10,000명 정도의 병력과 함께 주로 지원부대입니다. 지원부대 병력과 함께 2개 전투기 비행대만 남게 된다. 그러면은 한반도 위기에 있을 때 전투 작전의 책임은 한국군이 맡게 되고 주한미군의 철수로 해서 한국군이 맡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마가 진영에서 전형적인 동맹국의 안보 무인 승차라는 그 논리에 따라서 한국의 방해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며 그에 따라서 국방비를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한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를 버는데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온통 주된 관심은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 견제인데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중국과 한국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산둥반도와 닭이 짖는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 가깝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에서 베이징까지는 굉장히 중국에서 베이징까지는 그렇게 거리상 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가 중국을
노리는 비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의 주한미군을 뺄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여태까지는 지배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한국의 어떤 전략적인 위치의 중요성 그리고 뭐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중국과의 무력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을 바로 공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사일 사정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가까운 게 이점이면서도 또한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국가가 필리핀입니다. 한국 대신에 필리핀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미중 간의 충돌은 대만을 놓고 벌어질 것인데 지금 한국은 대만 사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또 밝히기를 꺼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지금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 유사시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은 빼거나 주한미군의 기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보다는 대만과 필리핀의 위치는 지리상 거리는 대략 400km 정도라고 합니다. 오히려 오키나와보다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필리핀 같은 지역에 주한미군의 병력을 뺄 수도 있고 빼서 거기다 주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지리적인 위치의 이점 때문에 주한미군을 뺄 수 없다고 안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주한미군 감축 관련 미국 내 논의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을 밝혔나요? 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난 5월에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한국에서 뺀 뒤 괌이나 같은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죠. 당시에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부인을 했고요. 한국 국방부에서도 미국에서도 통보받은 바가 없다.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해서 이 같은 논의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밝혔지만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던 내용에 따르면 공식적인 통보와 별개로 비공식적으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한국의 전략적인 조정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입장 없이 지금 개별적으로 맡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어떤 확실하게 전략적인 입장을 분명히 취한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정부 초창기라서 우리의 대응이 눈에 띄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주한미군 감축론이 한미동맹, 동북아 안보구도, 대중국 대북한 전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지금 주한미군 감축이 많이 이슈가 되는데 이게 주한미군 감축만 따로 보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의 모든 관심은 주된 관심은 무조건 중국입니다. 중국. 차이나인데 미중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이기는 것에 온 것 모든 관심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밝혔던 전자권 전환 그리고 이런 것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대통령실에서 당장 명확한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전시작전권은 전쟁이 이럴 경우에는 연합사 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미국인 포스타가 한국의 모든 군을 다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앞서서 한국과 미국의 합참의장 간의 채널이 있고 그 위에는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 간의 그 소통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오면서 그에 따라서 연합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는 이런 연합방위태세인데 이게 단순하게 주권의 문제고 자존심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되게 얘기가 길어지니까 전자권 문제 얘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자존심의 문제, 주권의 문제라서 전자권 얘기를 먼저 끝날 경우에는 일종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전자권 전환을 요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권 전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미국은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고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고 전자권을 들어주면서 한국군이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포함하고 중원전력까지 포함하는 지휘를 한국군의 사령 포스타가 지휘한다고 이런 구도가 정해질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군의 지금까지 역사를 볼 경우에는 미국이 다수이거나 미국이 주된 전력인 경우에는 항상 작전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에 넘겨준다는 것은 앞으로
유사시에도 미국이 주요 전력이 아닌 그냥 지원을 전력으로서만 남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일본의 방위성 장관이 원시어터를 가지고 한국, 일본, 대만을 엮는 하나의 전구를 만들어서 미국과 일본이 같이 공동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주장했는데요. 이것도 또 원시어터 하나의 전구와도 이어집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그런 설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런 보도가 많았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는데 2027년이면 앞으로 2년 후인데요.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능력도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그런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만 사태에는 단지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전략 경쟁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대만입니다. 대만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은 반드시 개입할 가능성 거의 0.9999%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동맹국에게 역할 분담을 분명히 요구할 것이고 지금 나설 수 있는 동맹국은 가장 비근한 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일본과 호주입니다. 일본과 호주에서는 대만 사태 때 미국을 도와서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은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두 나라가 도울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도상훈련이든지 군사적인 조치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두 나라가 도울 것인데 문제는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28,500명이 있고 그리고 중국과 가깝고 그다음에 한국의 군사력 또한 미국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전략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사적 한국의 개입 어떤 지원을 분명히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이고 북한이 언제든지 한국을 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만 사태에 대해서 우려는 많이 하고 있지만 한국의 개입에 대해서 많은 사람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또 중국과의 관계도 생각하면은 직접적으로 행동을 나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을 대만 사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8,500이고 그리고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상군은 한국에 배치하고 있는 순환 여단입니다. 일개 전투 여단인데 이것이 중국의 대만 침공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닌다면은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대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분명히 미국은 요구할 것이고 우리는 내주긴 싫어하겠죠. 왜냐면은 우리에겐 금싸라기 같은 존재고 전력이면서 그다음에 또 주한미군 전투 여단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미국에서 증원 전력이 보낼 수 있다는 어떤 약속 어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직접 개입은 힘들더라도 주한미군의 이걸 전력적 유연성이랍니다. 한 지역에 붙박이처럼 있지 않고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런 것을 전력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할 수밖에 그런 현실이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제한적 조건을 건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미국의 요구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걸거나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어떤 대체 전력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조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러시아 기자 방문 당시 리조트 내 관광객 모습을 일부 연출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김정은이 12일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평양이 아닌 강원도 원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환담을 나눴죠. 그리고 원산에 있는 자기 요트에도 불러가지고 대접을 극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당신이 원산의 갈마 해안 관광지구라고 김정은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리조트가 있습니다. 여기 방문한 개장에 방문한 첫 외국 손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라브로프 장관은 웃으면서 내가 첫 손님이 아니라 첫 외국인 손님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 북한 러시아 대사다. 이렇게 답했다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원산은 김정은의 고향이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개발한 김정은의 치적 그리고 김정은의 관광진흥 구상이 담긴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도시고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트로 라브로프 장관을 불러가지고 환대까지 한 것이고요. 김정은이 그 요트에 외부 손님을 들인 것은 김정은이 제일 좋아하는 NBA 스타 데니스 로드만 이후 라브로프 장관이 최초라고 합니다. 두 번째죠, 이번이.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곳을 개방할 테니 러시아 관광객을 많이 다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계산된 외교, 경제,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전략적 연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당장은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원산의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외화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원산의 관광지구로 개발한 김정은의 치적을 또 외부로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요. 외화 수입이 늘어나는데 지금 북한은 아시다시피 촘촘한 대북 경제망이 처져 있으면서 외화를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관광 수입이라는 것은 이런 경제를 우회할 수 있는 외화벌이 수단이 됐기 때문에 북한에서 짭짤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연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3일 러시아 매체 크메르센트가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방북에 동행해서 기자가 원산의 갈마 관광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체험계를 보도하면서 북한의 의도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기사였는데요.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북한인 관광객도 이용 중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코메르산트 기자에 따르면은 그 방문한 날 오전까지 해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텅텅 비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라브로프 장관이 도착한 뒤에야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북한 주민 모습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러면서 호텔의 당구장에 있는데 정장을 입은 남녀가 하루 종일 당구를 치고 있었다. 이상하죠? 되게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러시아 기자들이 숙소로 돌아간 뒤에 이 하루 종일 당구를 치던 남녀가 자리를 떴다. 코메르산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휴양객을 연기하는 역할자라고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변에 자전거를 타거나 벤치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보였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조선노동당 배지를 여기에 차고 있었거나 러시아를 구사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메르산트 기자에 따르면은 리조트 현장에 마주친 장면들이 우연인지 혹은 북한 당국의 의도한 연출인지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자연스럽지 않은 분위기는 분명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리조트 개방과 서비스 강화의 배경과 전략적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북 제재로 외화 확보가 어렵죠. 북한에서는 굉장히.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많이 외화가 고갈됐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관광산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는 유엔 대북 제재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외화를 쓸 경우에는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놓치기 어려운 외화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현재 그 러시아 여행사에서 북한 관광 상품은 1,400달러에서 1,800달러 정도로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북한 관광 상품이 팔리고 있고 큰 인기는 아니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하나둘씩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전략적 관계가 군사 정치를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 국민이 교류를 하고 관광을 할 경우에는 이런 관계가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북한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찰나에 라브로프 장관이 원산 리조트를 방문해서 원산을 러시아 언론을 통해서 러시아 국민에게 알리는 또 홍보 효과를 또 해준 거고요. 북한은 기존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 관계가 좀 미묘하게 냉각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줄고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인 대신 러시아로 눈을 돌릴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벨라루스든지 어떤 옛 소련권의 다른 나라로부터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도, 항공, 그다음에 그 페리선 같은 것도 운영을 하면서 더 많은 러시아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북한은 생각할 거 있고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차츰차츰 줄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태어난 고향인 원산을 특별하게 애정하면서 그러면 원산 프로젝트를 어떤 치적 사업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원산 리조트 프로젝트를 대외 개방의 쇼케이스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치적을 중에 하나라고 더 자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원산 리조트의 러시아 관광객을 대대적으로 유치할 경우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중국이나 동남아 더 나아가서는 일본, 유럽까지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면서 원산 리조트가 대대적으로
흥행할 경우에는 김정은은 이를 대외 개방의 쇼케이스로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 드라마가 가족과 청년 생활을 새롭게 보여주는 이유와 그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드라마 백학벌의 세범인데요. 지난 4월 16일에 처음 전파를 타고 6월 24일 22부로 종영을 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새로 드라마를 제작한 것은 2023년 1월 한 검찰인 일꾼의 수기 이후에 2년 만이는데요. 백학벌의 세범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북한 내부 매체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인기를 끌었냐 보면은 드라마 속 정서와 화법이 기존 작품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가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아내와 딸에게 밥을 차려주거나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북한 사회가 상당히 가부장적이라고 알려졌죠. 그래서 남성이 가사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했는데 TV에서 이렇게 가정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북한 사회에 나름대로 신선한 충격을 줬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청춘 로맨스도 여기 그 드라마에서 짭짤하게 묘사가 됐는데요. 극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과 4년 넘게 연애하고 있는데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의 반대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여자 주인공을 찾아와서 둘이 헤어져라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이거 보면은 아침 드라마의 어떤 상투적인 클리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어느 정도 참조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한의 TV 드라마 같은 경우는 주민 계몽, 체제 선전 목적이 강한데요. 이번 드라마처럼 개인의 그 내밀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북한의 TV 시청자들이 신선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2020년에 한국 영상물, 그러니까 K-드라마라든지 K-팝 이런 것들을 보거나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한다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하면서 한류의 확산을 차단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K-드라마뿐만 아니라 외국 영상물에 익숙한 젊은 층들이 기존의 그 딱딱하고 고루한 북한 드라마에 마음이 성이 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를 배려를 해서 백합벌의 세범이 신선한 화법과 그다음에 소재를 채택해서 방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북한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일상의 숨통을 틔우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형식에서는 신선하고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내용에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당의 정책 방향을 홍보하면서 국가의 체제를 선전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라늄 정령 공장에서 핵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자체 조사나 대응 계획에 관해 발표된 게 있나요? 6월 10일 데일리 NK라고 북한 전문 매체가 있는데요. 그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은 2024년부터 북한이 그 황해도 평산에 우라늄 정령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라늄 정령 공장이 있는데 근처에 예상공을 통해서 침전지 폐수를 방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라늄 정령 공장은 옐로우 케이크라고 부르는 우라늄 정광을 생산하는 곳이고요. 우라늄 정광은 우라늄 핵폭탄을 만드는 재료로 활용이 됩니다. 평산의 우라늄 광산에서 원광을 캐어가지고 정년시설에서 처리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옐로우 케이크라는 농축시설로 옮기고 남은 폐기물 찌꺼기를 정령 공장 남쪽 에 있는 호수에다가 직접 버렸는데 이게 이제 천연 우라늄의 한 10% 정도가 폐기물로 버려진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데일리 NK에 따르면은 위성 이미지로 보니까 북한이 침전지를 그냥 방치해서 물이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그냥 그대로 예성강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예성강은 결국 흘러서 서해로 나갑니다. 서해로 나가기 때문에 침전지 방류된 폐수가 예성강과 만나고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우리 한국의 강화만을 거쳐서 서해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결국 한국의 하천과 해양이 오염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해양수산부의 방사능 안전 시스템에 따르면은 6월 26일 기준으로 현재 서해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개 항목이 있는데 감시 항목 7개 있는데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있지만은 감시 항목에는 우라늄이 포함되지 않아서 또 우려하는 또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지난 4일부터 그 예성강 하구에서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 등 10곳에서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분석했는데 우라늄 농도는 아주 평소와 그렇게 유사하거나 아니면은 특이사항이 없거나 아니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오늘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아직 걱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인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때 특히 진보 진영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태수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작 한국과 가까운 한국에 바로 머리를 쥐고 있는 황해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나온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는데 환경 시민단체든지 입을 다물고 있는 데에서 원칙이 없고 북한을 의식해서 침묵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발언이 남북관계와 안보 논란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영문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 거기에 북한이 포함되느냐고 했더니 그냥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그냥 말씀드렸다라고 답을 했죠. 그래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되게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청문회 자리에서 집단으로 퇴장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영훈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민주노총은 친북 성향이 강한 민족해방 계열 자주파가 주된 세력인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훈 후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 재직 당시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는데 그때 주문을 한다고 방북을 신청해가지고 이런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오랫동안 한국 안보정책과 군사교류의 상징이고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지 않을 경우 경계심이 해이해지고 안보 불감증이 커진다 이렇게 우려하고요.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남북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양측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죠. 정권에 따라서 주적관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국방백서에 주적 기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진보 정부가 들어서냐 보수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또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선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주적이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남북 간 대화를 불러일으키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북한이 지난해 김정은 집정 나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대남 장구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이런 물론 사회적 합의는 이뤄야겠지만 주적을 조항을 폐지한다고 해서 북한이 당장 호응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동에서 정세가 불안정화 있고 한반도 정세 또한 안정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 채널인 더중앙 플러스에서 트럼프와 한국 핵무장론이라는 연재물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값 한 잔 정도 내셔서 한번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야 되나, 해야 된다면 무엇이 걸림돌인가, 핵무장을 안 하고 다른 대체 수단이 없을까 한번 같이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여러분께 감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